자, 여러분, 소유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내 거야! 이 단순한 외침,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. 오늘 바로 이 소유권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? 소유권, 이거 과연 인간의 타고난 본능일까요? 아마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감정을 아주 강렬하게 느껴보셨을 거예요. 네, 맞아요. 모든 건 바로 저 3살배기 아이의 외침에서 시작되죠. 이거 내 거야. 심리학에서는요, 이 시기를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계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내 것을 구분하는 행위가 곧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딱 세우는 그런 본능적인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개인적이고 원초적인 내 거야 라는 본능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권리라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? 인류는 이 끝없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약속, 일종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 표가 아주 재밌는 지점인데요. 한번 보세요. 옛날에는 그냥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거였죠. 힘이 곧 정의인 세상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? 끊임없이 싸우고 피 흘리고 너무 불안정하잖아요. 그래서 인류가 머리를 맞댄 겁니다. 우리 이러지 말고 약속을 하자. 소유를 권리로 만들어서 법으로 보장해주자. 그렇게 해서 지금의 평화와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회 계약 관점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걸 안전하게 지키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 재산을 좀 지켜주세요 하고 부탁하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럼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? 자, 첫 번째, 법률 시스템.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면 처벌하죠. 두 번째, 공시제도, 등기부등본 같은 거요. 이 집은 당신 겁니다 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꽝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지식재산권.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발명품, 예술작품 같은 것까지도 당신 것이라고 지켜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좀 관점을 바꿔볼게요. 소유권을 보장하는 게 단순히 싸움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. 사실 이게 바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거든요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확실성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내일 갑자기 나라가 와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다면 누가 맘 편히 저축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? 아무도 안 하겠죠. 내 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. 바로 그 안전하다는 믿음이 그냥 평범한 자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자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법적인 소유권이 보장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집이 팔 수도 있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경제를 막 움직이는 역동적인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거죠.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집 담보로 대출받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이 모든 금융활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. 소유권이라는 약속이 법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이 거대한 신뢰 시스템. 이게 바로 현대 신용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무대를 확 넓혀보겠습니다. 바로 국제사회. 여기서는요, 소유권의 규칙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.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한 나라 안에서는 법원이라는 어른 혹은 부모가 있어서 싸움을 말려주잖아요.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누가 중재해주죠?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다시 힘이 곧 정의였던 원시 상태랑 비슷해지는 거예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바로 자원민족주의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우리 땅에서 나는 자원은 당연히 우리 국민, 우리 국가의 것이다 라는 원칙이에요. 이 논리가 바로 이란의 석유 분쟁처럼 국제적인 소유권 다툼의 한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죠.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? 20세기 초에 영국의 한 회사가 이란의 석유를 독점적으로 캘 수 있는 계약을 맺어요. 그런데 1951년에 이란 정부가 선언해버립니다. 이제부터 석유는 우리 거다. 이게 바로 국유화죠. 이 회사의 자산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해외 자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걸 벌벌 떨면서 보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이게 바로 갈등의 핵심이에요. 한쪽에서는 계약서 들이밀면서 이건 내 사유재산이다 라고 주장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여긴 우리 땅이니까 우리 주권이 우선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. 이들 중에 뭐가 더 우선일까요? 사실 정답은 없어요. 힘의 논리가 작용할 뿐이죠.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이 비유 기억나세요? 여기서 딱 들어맞아요. 친구한테 장난감 빌려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야, 그거 어차피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. 내놔 하면서 다시 뺏는 거랑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. 되게 복잡해 보이는 국유화라는 개념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개인의 본능에서 시작해서 국가 간의 충돌까지 이 소유권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. 안정된 국가 안에서 내 소유권은 거의 절대적인 권리처럼 느껴져요. 법이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니까요. 하지만 국경을 넘어가면 이 권리는 힘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로 성격이 확 바뀝니다. 이 두 세계의 엄청난 차이,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결국 모든 건 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. 국가가, 이 사회가 나의 소유권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우리 모두의 공유된 믿음. 이게 바로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. 소유권. 너무나 당연하고 영원할 것 같고 단단하게 느껴지죠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그건 언제든 깨질 수도 있는 하나의 강력하지만 위태로운 약속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